제 스스로 소개하겠습니다. 정치학교, 현대자본주의와 불평등, 21세기의 불평등과 한국 사회를 강의하게 될 부경대 연구교수 남종석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주제는 우리가 이제 가끔씩 요즘은 이제 많이 쓰이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우리 시민들 특히 이제 젊은 친구들 같은 경우들 보면 헬조선이라는 표현을 많이 써요. 헬조선. 헬조선. 저는 그 표현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왜 좋아하지 않느냐면 정확하게 표현하면 헬자본주의다 이렇게 표현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 제가 보여줄 것은 뭐냐면 우리가 한국 사회가 불평등이 심화되어지고 한국 사회의 여러 모순들이 현재 우리가 익숙해져 있으면서 한국 사회를 우리가 굉장히 비판적으로 보고 있는데 이것은 한국 사회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적인 현상이다라는 것.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우리가 흔히들 모델로 생각하는 유럽, 그 다음에 심지어 북유럽 이런 국가들에도 자본주의적인 불평등이 굉장히 심화되고 있고요. 그런 심화되는 불평등 중에서도 한국은 2000년대에 들어와서 불평등이 가장 빠르게 진입되는 사회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가장 불평등한 사회다 이렇게 말하기는 좀 어려워요. 우리나라는 OECD 기준으로 보면 현재 계층 간 불평등이 한 세계 한 3위쯤 돼요. OECD 내에서.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면 자산 불평등은 아직까지 그 정도는 아닌데 불평등이 굉장히 빠르게 진행되는 사회인데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약간의 위로를 주고 싶은 이유는 한국만 불평등이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현상이다 이런 거죠. 그리고 그 속에서 그럼 도대체 왜 이와 같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가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자본주의적 생산의 실패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 내용들을 중심으로 얘기를 해볼까 싶습니다. 필요 없는 슬라이드는 조금씩 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은 오늘 우리 시대의 조건이라는 것이 불평등이라는 것이고 왜 그런가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요거는 이론적인 설명인데 주무셔도 상관없습니다. 요것이 오늘 제가 주요 만드는 게 미국과 유럽 주요국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프랑스, 독일 등등 그런 국가들의 소득 불평등을 볼 것이고요. 그 다음에 신흥시장. 요 신흥시장이라는 건 뭐냐면 브릭스와 같은 국가들이에요. 브릭스라는 거는 브라질, 차이나, 인도 같은 곳이죠. 그죠? 그런 국가들에서 주요국에서의 불평등을 볼 것이고 그리고 한국 사회는 어떤 상황인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어쨌든 이 부분에 조금 강의를 해서 이 부분은 조금 재미없겠지만 약간의 내용, 정치경제학적인 내용을 좀 하겠습니다. 한국을 보시면 인구 1000만 명 중에 11위 정도 되는 국가이고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GDP가 인구 1000만 명 중에 한 11위쯤 되는데 2017년 행복도 조사를 보면 57위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한국은 자기가 성취한 것에 비해서 그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행복도는 굉장히 낮은 그런 사회다라는 거죠. 어떤 점에서 보면 우리가 엄청나게 많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최인철 교수님이 서울대 교수님인데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한국인들을 doing well, not feeling good. 정말 뭘 잘하는데 기분은 더러운 사회다 이런 거죠. 한국 사회가 대체로 그렇다라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는 한국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이고 부정적인 인식을 많이 하고 있는데 실제로 우리 사회가 성취해온 것들은 굉장히 큰 거였죠. 그 중에서 한 가지가 뭐냐면 GDP의 성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인데 요게 재밌죠. 한국의 하위 50%가 전체 부의 요거는 웰스라는 거는 소득은 아니에요. 전체 부의 3%만 차지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 칼 마르크스라는 사람 다 들어보셨죠? 칼 마르크스. 예, 칼 마르크스가 1848년도에 쓴 책 조그만 팜플렛 이름이 공산당 선언이에요. 그 공산당 선언에서 이렇게 말하죠. 만국의 노동자여 단결하라. 이건 여러분들이 한 번씩은 들어봤을 것이고 그 내용을 하기 전에 노동자 계급은 플로레타리아트라고 하고 플로레타리아트를 우리식으로 번역하면 무산자 이런 얘기입니다. 알겠죠? 뭐가 없는 겁니까? 소득이 없는 겁니까? 재산이 없는 겁니까? 재산이 없는 거죠.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50%가 전체 부의 몇 %만 갖고 있다?
3%밖에 안 갖고 있습니다. 알겠죠? 여러분들은 그럼 해볼까요? 전세금이 예컨대 제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와이프하고 저하고 같이 버는데 둘이가 그 소득을 한 달 쓰는 것하고 한 달 이렇게 뭐 하는 것하고 버는 것하고 비슷하게 돼요. 그러니까 뭐 소득을 대충 보면 제 월급이 한 4월 5일 보통 5일쯤에 나오고 그 다음에 한 25일쯤에 나오고 이렇게 해서 두세 가지 소득 원천이 있는데 와이프도 같이 벌죠. 그런데 그 카드 값이 쫙 빠져나가면 그러면 다시 또 이렇게 생활이 약간 빠듯한 뭐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뭐에 여력이 없냐면 축적 여력이 없는 거죠. 부를 축적할 수 있는 여력이 없고 인구의 50%는 다 그렇게 산다라는 거예요. 그 나머지 50% 중에 상위 10%가 가져가는 부의 비중은 한 40%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최상위 10%가 40% 전체 40%를 가져가고 우리가 정산층이라고 하는 상위 10%부터 중위 50%까지가 또 상당 부의 부를 가져가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일반적으로 여러분이나 저나 현대 한국에서 한국이 잘 못 사는 나라가 아니에요, 여러분. 한국이 굉장히 잘 사는 나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날 그 달 벌어서 그 달 쓰면 대부분 그냥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마르크스가 대부분의 노동자 계급은 무산자가 될 것이다 했는데 마르크스가 틀린 부분은 중산층 일부가 재산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 중산층이라는 것은 어떤 재산을 갖고 가냐면요. 간단하게 말해서 주택 한 채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유럽의 인구가 지금 유럽입니다. 지금 유럽에서 중산층이라는 집단은 2인이 대략 4억 4천만 원 정도의 부를 갖고 있어요. 다른 말로 하면 뭐가 있다는 겁니까? 집 한 채라는 거죠. 그 집 한 채 빼면은 중산층들도 부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혹시나 여러분들이 지금 자기가 가난하다 해서 너무 슬퍼하지 말 필요 없다 이런 얘기죠. 다만 우리는 뭐는 갖고 있냐면 소득은 갖고 있습니다. 알겠죠? 소득은 갖고 있는 그런 세상에 살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죄송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이제 헬조선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국만의 현실이 아니라 자본주의적인 축적 자체에서 모든 국가들에서 이 불평등이라는 것은 모든 국가에서 세계적인 나타나는 현상이고 특히 소득의 불평등이 여러분 심하겠습니까? 자산의 불평등이 심하겠습니까? 자산의 불평등이 엄청나게 심하고 그 다음에 소득 불평등도 굉장히 빠르게 진행되는 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다라는 거죠. 뭐 이거는 쿠즈네츠라는 사람이 이게 쿠즈네츠 커브라는 게 유명한 건데 쿠즈네츠라는 사람이 1956년도에 쓴 논문에 보면 요게 1인당 소득이에요. 요게 불평등인데 1인당 소득이 어느 시점을 지나갖고 소득이 증가하면 불평등은 어떻게 된다? 줄어든다 이런 것들인 거죠. 그래서 선진국이 되면 불평등이 줄어든다라는 얘기를 1950년대부터 미국이 엄청나게 선전을 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뭐가 따라가면 선진국만 되면 유럽처럼 되면 불평등이 해소된다 이렇게 이제 설명했던 것이죠. 그런데 쿠즈네츠는 시점이 언제였냐면 1929년도부터 1950년대까지를 해보니까 미국에서 보니까 불평등이 이렇게 해소되더라. 그러면 미국처럼 경제가 성장하면 불평등이 어떻게 될 것이다? 해소될 것이다 라는 거죠. 피케티라는 사람이 요걸 죄송합니다. 피케티라는 사람이 요쪽으로 좀 올려주세요. 그 재산의 불평등 있잖아요. 그죠? 그거를 여기 뭐냐면 1929년도부터 60년대까지가 아니라 요쪽으로 좀 가져오실래요? 죄송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저기 분필도 좀 가져주세요. 이게 지금 짧아서 안 노래가고. 네. 자본주의를 이게 아까 쿠즈네츠가 1929년도부터 이렇게 보니까 1956년도까지 불평등의 수준이 줄어들더라 이거죠. 그 선진국이 되면 다 불평등이 줄어드니까 다들 여러분 선진국이 되세요 해서 이게 바로 근대화 이론이에요. 서구처럼 되어지면 행복해질 것이다라는 거였는데 그 내용을 갖고 이 시대를 300년 전까지 1800년부터 2010년까지 이걸 확장시킨 거죠. 부를. 그러니까 불평등이 어땠냐면 자본주의가 시작된 19세기 초반부터 불평등은 상위 10%가 1910년까지입니다. 상위 10%가 전체 부의 몇 퍼센트를? 90%를 가졌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불평등이 해소되다가 요때가 우리들 1900 전후, 이게 45년이죠. 전후부터 1980년까지를 일반적으로 전후복지국가 시대라고 합니다. 알겠죠? 그 전후복지국가 시대에는 불평등이 거의 개선이 악화되지 않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1980년을 기점으로 해서 이렇게 불평등이 다시 어찌 옵니까? 올라가고 있는 거죠. 여기가 지금 어느 정도가 되어 있냐면 2010년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2010년대. 그러면 장기 역사에서 봤을 때 자본주의에서 불평등이 줄어들고 유지되는 거는 고작 해봐야 6, 70년밖에 안 됩니다. 알겠죠? 그리고 현재는 이렇게 지금 진행되는 과정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피케티식으로 얘기하면 현재의 불평등을 해소하지 않으면은 1910년대의 불평등처럼 이렇게 갈 것이다. 언제? 2050년쯤에는. 앞으로 한 30년 남았습니다. 그러나 그런 시스템을 바꿀 수 있을지 없을지는 우리가 알 수 없어요. 일단 그것이 유명한 그 이제 피케티의 논의가 그 큰 반향을 일으켰던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부의 추적을 언제까지 1800년부터 2010년도까지 한 국가만 한 것이 아니라 주요 한 20개 국가의 부를 거의 다 추적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학교 다니실 때 1970년대부터 2010년대까지 학교 다니고 이제 졸업하고 이때는 자본주의에서 가장 황금 시절을 살았다는 거죠. 그래서 선진국만 되면 행복해질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했는데 이제는 선진국조차도 불평등이 계속 진행되고 있다. 그리고 현재의 시스템이 아까 말했듯이 계속 갔을 때는 이렇게 될 것이다라는 게 피케티의 주장입니다. 그런데 이제 요 그 그림에서 보여주고 있는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본주의의 황금기 때의 모습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왜 그런가를 한번 간단한 원래 강의를 들으시면요. 제가 다음부터는 그림만 보여줄 겁니다. 시력만 있으면 돼요, 여러분들은. 그러나 우리가 시력만 있는 것이 아니라 뭔가 지적인 것들을 공부를 해야 될 거잖아요. 그죠? 그냥 공부를 좀 한다고 생각하시고 하나만 딱 제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수학입니다, 수학. 보시면 이게 알파가 자본소득 분배율입니다. 그 자본가가 우리 사회에서 가져가는 부의 비중. 다시 한번 표현하겠습니다. 자본소득 분배율 이런 겁니다. 자본소득 분배율. 자본소득 분배율인데 요거는 뭐냐면 자본수익률. 자본이 가져가는 이윤율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거는 베타라고 하는데 베타는 뭐냐면 저기 나와 있죠. 그죠? y분의 k입니다. 거기 피케티에 따르면 꼭 맞는 건 아닙니다. 피케티에 따르면 요거는 영원히 역사적으로 대략 5%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5%. 요거는 꾸준히 지금 뭐 하고 있다? 상승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로그를 취하면 어떻게 되냐면 어쨌든 그런 거예요. 요 분배는 요거는 로그를 취하면 그냥 어쨌든 이렇게 되고 점을 취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플러스 베타 이렇게 되어지는데 얘는 5%로 고정되어 있고 얘는 계속 상승하면 자본이 가져가는 모습은 어찌 된다는 겁니까? 상승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상승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본주의는 그냥 냅두면 시장 시스템에 의해서 작동하게 되면 필연적으로 불평등은 어떻게 될 수밖에 없다? 증가된다. 여기서 자본가는 마르크스가 우리가 흔히들 말하는 자본가도 자본가고 부르주아들요. 그 다음에 건물주 이것도 부르주아로 봅니다. 그 다음에 뭐도 주주 즉 자산을 갖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 다 부르주아로 일단 보자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얘들의 부는 자본 수익률은 일정하고 베타 값은 상승하기 때문에 뭐냐면 요거는 자본이 가져가는 몫은 커진다. 결국 불평등은 어찌 될 수밖에 없다? 상승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아까 우리가 봤던 전후 자본주의 시대는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전후 자본주의 시대는 요 부분 K 부분을 파괴를 많이 했었고 그리고 자본 수익률보다 경제 성장률이 커져서 이것이 그나마 불평등이 줄어들었다는 거죠. 즉 제도적인 요인이 굉장히 컸다라는 겁니다. 제도적 요인은 불평등을 해소하는 여러 가지 방식이 있죠. 자산소득을 굉장히 억제했습니다. 자산소득을 억제한다는 것은 주주들에게 배당을 거의 안 하게 하고 그러니까 배당소득이 별로 없었고
미국이 1970년대 상위, 최상위 소득 구간의 세율이 몇 %였을까요? 아시네. 92%까지 올라갑니다. 알겠죠? 1000억을 벌면 920억을 세금으로 가져가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정말 싫어하는 선생님, 박정희 시대 때 우리나라 최고 세율 구간은 몇 %일까요? 박정희 시대 때. 최고 세율. 그러니까 최고 소득 구간의 세율. 잘 모르겠으면 어림으로 한 20. 20. 이래 좋습니다. 땡입니다. 네. 몇 %? 70. 70. 오, 거의 70 한 2%였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박정희 시대를 무시하면 안 됩니다. 알겠죠? 그때는 대부분 다 60%, 70%가 최고 소득 구간인데 중요한 거는 여러 가지 요인으로 다 까줘요. 공제 해갖고 다 깠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렇게 부과되는 건 적었지만 어쨌든 공식적인 세율은 70%였어요. 그러니까 지금 세율 70%를 때리자 하면 공산주의고 빨갱이다 하는데 박정희야말로 그와 같은 역할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건 아니지. 독재자이긴 한데 우리가 그 시절에는 그것이 보편적인 규범이었습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이런 제도적인 요인이 있었기 때문에 뭐가 악화되지 않았다는 겁니까? 불평등이 악화되지 않았는데 그 제도가 이제는 1980년대를 넘어서면서 거의 대부분 다 없어지는 거죠. 원시적으로 뭐에 맡겨지기 시작하냐면 시장에 맡겨지는 시대가 되는 거예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완전하게 시장화되는 건 아니지만 한 가지 그 흥미로운 거는 이거죠. 피케티라는 사람과 마르크스라는 사람은 어떻게 비슷하냐면 마르크스는 이윤율 R이라는 것이 변한다고 생각해요. R이라는 것이 변하는데 어떻게 변하냐? 이윤율은 자본에 비해서 요게 이윤율 정식이에요. 머리를 조금 쓰십시오. 한 번은 정도는 쓰셔야 됩니다. 요걸 나누면 Y로 나눠주면 요렇게 되는 거거든요. 요게 Y를 곱해주고 Y를 곱해주고 Y를 나눠준 겁니다. 요게 뭐냐면 알파이고 요게 뭐냐면 베타분의 1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마르크스는 이윤율이 하락한다고 해서 왜 이윤율이 하락하냐면 요걸 마르크스식으로 쓰면 요게 자본 생산성입니다. 자본 생산성인데 피케티하고 차이는 뭐냐면 피케티는 이게 고정되어 있다고 봤죠. 고정되어 있다고 봤는데 요게 올라간다고 했잖아요. 그죠? 여러분 요게 올라가면 역수인 K분의 Y는 어찌 되는 겁니까? 이게 올라가면 반드시 이거는 내려가지. 그러니까 이게 올라간다는 말 자체는 요게 내려간다는 말입니다. 즉 자본 생산성이 하락하니까 요게 마르크스는 고정되어 있다고 본 거예요. 그러면 R은 어찌 됩니까? A 곱하기 P인데 P가 떨어지는데 A는 고정되어 있다. 그럼 R은 어떻게 되죠? 이게 마르크스의 이윤율 저하 법칙입니다. 알겠죠? 몰라도 돼요. 뭐냐면 마르크스의 이윤율 하락 법칙의 핵심이 바로 뭐냐면 자본 생산성이 하락하는데 피케티가 베타 값이 상승한다는 내용하고 마르크스가 말하는 이윤율 하락 법칙은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자본주의 어떤 사람들은 R이 고정되어 있고 요게 이제 올라가니까 자본소득 분배율이 올라가거나 하여튼 이윤율이 하락하거나 이런 식으로 시스템이 움직인다는 거죠. 현실적으로 우리나라도 뭐 제가 오늘 가져오는 건 아니지만 최근에 쓴 글에서도 그랬지만 이윤율이 엄청나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윤율이 떨어지면 여러분 기업들은 투자를 할까요? 안 할까요? 투자해봐야 돈 안 나오는데 안 합니다. 그죠? 그럼 성장합니까? 안 합니까? 성장 안 하죠. 성장 안 하면 필연적으로 뭐가 증대합니까? 실업이 증대하거나 불안정 고용이 증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알겠죠? 그게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다라는 거예요. 이제 그림으로 가겠습니다. 요즘 강의해 보면 젊으신 선생님들보다는 이렇게 나이가 드신 선생님들이 훨씬 더 집중도가 뛰어납니다. 가겠습니다. 다 뺍니다. 넘어가고. 이걸 이제 장기적으로 보면 지난 3세기 동안 경제 성장률의 연평균은 몇 %였다? 0.8%밖에 안 됩니다. 300년 동안. 20세기는 따라잡기 때문에 몇 % 성장을 했다? 2% 성장을 했습니다. 세계 GDP입니다. 세계 GDP였는데 요 20세기는 아까 말했듯이 요때 엄청 잘 나갈 때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들 전후복지국가라고 있는 이때였고 아주 예외적이라는 거죠. 그러면 장기적으로 경제 성장률은 어디에서 평균치에 접근할 거냐면 몇 %에?
1.2%로 갈 거죠. 우리나라 지금 몇 퍼센트죠 원래? 2.7, 2.8이잖아요. 그죠? 유럽 같은 경우는 보통 1점대에서 2점대 사이입니다. 알겠죠? 그러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 한국도 지금 2.6, 2.8인데 어떻게 될 거라는 겁니까? 내려갈 거라는 거죠. 경제 성장률이 내려간다는 것은 생산성은 올라가는데 경제 성장률이 내려가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한 사람이 생산하는 양 자체가 늘어나요. 한 사람이 생산하는 양 자체가 늘어나면 나머지 인구들은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이게 점차 앞으로 불안정 고용이 확대되고 저임금 노동자가 확대될 거라는 말이에요. 이 불안정 고용은 현대에 와서 실업이 조직되는 형식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불안정 고용이 뭐라고요? 실업이 조직되는 형태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스템은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이런 거죠. 경제 성장률이 떨어진다는 것은 자본의 수익률이 떨어진다는 것이고 자본의 수익률이 떨어지면 그 수익률을 떨어지는 고통을 자본이 당해서 알겠습니다. 물러가는 게 아니라 노동자 계급과 민중들에 대한 공격을 통해서 그 위기를 누구한테 전가시킨다? 사회적 약자들한테 전가시키는 거예요. 이게 마르크스가 말했던 계급투쟁입니다. 겁나는 얘기네요. 그죠? 부르주아에 의해서 수행되는 계급투쟁은 부르주아가 원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경제성장의 하락에 의해서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문제일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러한 것들 속에서 전후에 서유럽에서 형성되어 왔던 복지 시스템들은 상당 부분 해체되고 있죠. 그리고 그러한 전후의 복지 시스템이 해체되는 것에 저항하면서 나타나는 게 유럽에서 두 가지로 나타나요. 하나는 우익의 성장과 인민주의의 성장으로 나타나고 그러니까 우익 파퓰리즘이라고 하죠. 이민자에 대한 공격,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그 파퓰리즘에 대한 지지 이런 걸로 나타나고 한편으로 나타나는 거는 좌파들, 급진파들이죠. 뭐 포데모스라든가 코빈이라든가 그 다음에 미국의 우리 코르테즈 그 다음에 또 뭐냐면 뭐 사회주의자 소셜리스트 있잖아요. 샌더스 이런 사람들이 나타나는데 한편으로는 체제 변혁에 대한 요구가 나타나고 한편으로는 우익에서의 반동이 나타나는 거죠. 누가가 붕괴되어지냐면 중도파들이 다 붕괴되는 겁니다. 원래 전후에서 경제 시스템을 이끌었던 거는 공화당이 집권을 하든 민주당이 집권을 하든 중도좌파, 중도우파가 집권했거든요. 유럽은 기민당과 그 3인당의 중도좌파, 중도우파가 집권했는데 이제는 중도파들이 몰락하는 그런 시대가 되는 겁니다. 왜? 자본주의 체제가 뭐가 되니까? 위기가 왔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은 사회적인 타협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점차 계속 어떻게 된다? 좁아지고 있다는 거죠. 요 그림을 보시면 영미권입니다. 이거 영미권이라는 거 우리가 앵글로색슨 사회라고 하죠. 상위 1%의 소득 점유율인데 여기서 보듯이 1930년대부터 쫙 줄어들다가 1960년대부터 70년대, 80년대까지 꾸준히 유지되다가 샥 올라가기 시작하죠. 그죠? 이게 미국입니다. 그죠? 빨간색이 영국입니다. 떨어지다가 쫙 올라가기 시작하죠.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패턴은 다 어떻습니까? 캐나다도 보면 상위 1%가 줄어들다가 유지되다가 올라가고 있죠. 거의 이 패턴으로 갑니다. 그죠? 그러나 어느 나라나 그나마 나왔냐면 어디? 여기가 여기 나라죠. 그죠? 오스트레일리아 같은 경우는 그나마 그런 어떤 불평등의 진척이 굉장히 제한되고 있지만 미국 같은 경우는 상위 1%의 소득이 전체의 20%를 가져가고 있죠. 그죠? 상위 1%의 소득이 그래서 미국은 선진국 중에서 가장 불평등이 심한 나라가 미국이에요. 여러분들은 자신감을 가져도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한국은 미국의 불평등에 지금 따라가고 있는 수준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여기 보시면 서유럽 국가들에서 상위 1%와 하위 50%인데 하위 50%의 소득은 서유럽이 해봐야 얼마밖에 안 됩니까? 하위 50%는 22%밖에 안 됩니다. 알겠죠? 상위 1%가 몇 퍼센트를 가져가냐면 12%를 가져가는 거죠. 그리고 그 비중은 계속 떨어지다가 1990년대부터는 하위 50%가 전체 소득의 22%. 그러면 우리가 하위 50% 이상을 중산층이라고 합니다. 하위 50% 이상이 전체 부의 몇을 가져가냐면 소득의 80%를 가져가는 유럽이라는 나라가 굉장히 평등한 사회예요, 여러분. 그런데도 인구의 50%가 80%를 가져가고 나머지 50%는 소득조차 20%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저축여력이 전혀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유럽도 인구의 50%는 뭐다? 플로레타리아트. 자산을 전혀 뭐하지 못하는
축적하지 못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는 거죠. 이게 현대자본주의예요. 요거는 이제 상위 10%입니다. 우리가 조금 범위를 넓혔죠, 그죠? 상위 10%의 소득 수준이 쫙 올라가고 있죠, 그죠? 어디냐면 대략 47%입니다. 요 그림을 저번에 제가 한번 보여드렸는데 한국을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핵심이 한국이니까, 그죠? 여기 봐보세요. 영광스러운 나라입니다, 한국이. 이게 한국입니다. 상위 10%를 보시면 요 검은색입니다. 알겠죠? 1957년도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제일 평등한 사회였어요. 당연하겠죠, 그죠? 다들 못 살았으니까. 쫙 올라갑니다. 그러다가 73년도부터 우리가 아까 박정희에 대해서 우리가 냉정하게 보면 요때였죠, 그죠? 그런데 81번 그러니까 전두환 씨가 집권하고면서부터 어디까지 1997년도까지는 소위 그 김영삼 씨가 아웃되고 IMF가 왔을 때까지는 상위 10%의 비중이 거의 올라가지 않아요. 98년도부터 상위 10% 비중이 점핑해서 2006년도까지 올라갑니다. 딱 한번 생각해봐요. 98년도에서 2006년도 누가 집권할 때죠? 민주당 집권할 때입니다. 민주당 집권할 때 상위 10% 비중이 이까지 올라가요. 그리고 난 다음에 유지가 되죠. 요거는 홍민기 박사가 우리나라의 조세, 그러니까 피케티가 조세를 통해서 부를 추적한 거거든요. 조세를 갖고 추적한 겁니다. 그래서 보면 불행히도 저번에 한번 보여줬듯이 민주당 집권기에 그 점핑을 하게 되는데 더 어느 정도까지 올라갔냐면 지금 이 빨간 선이 어느 나라 선입니까? 미국입니다. 미국이 상위 10%가 47%인데 한국도 거의 그 궤적이 어떻습니까? 똑같죠, 그죠? 그래서 OECD 국가들 중에서 굉장히 평등한 사회였다가 한국이 이제는 굉장히 불평등한 사회로 바뀌고 있다는 거죠. 아까 그 영미권의 1970년대 최고 소득 구간이 얼마입니까? 대략? 거의 징벌적인 수준입니다. 이 정도의 소득세는. 그러니까 너무 사회가 불평등되는 거는 사회 자체를 파괴시키기 때문에 아예 그런 거는 싸그리 뭐다 없애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유럽의 미국조차도 그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이게 물론 이렇게 세율을 많이 받는 사람 별로 안 됩니다. 여러분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알겠죠? 대략 한 2조 원, 3조 원 받는 그런 사람들이 저렇게 되는 거지 아무나 저렇게 되는 건 아니지만 저게서 공산주의 인간적인 사회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어쨌든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까지 갔네요. 다 됐습니다. 그리고 다시 가는데 이제 천천히 가겠습니다. 그래도 유럽은 서유럽은 상위 10%의 비중이 한 37%밖에 안 됩니다. 하위 50% 보겠습니다. 유럽 같은 경우 하위 10% 아까 22%인데 미국은 어디까지 떨어졌냐면 이제 어디까지 떨어졌습니까? 13%까지 떨어졌죠, 그죠? 그러니까 미국은 그 주기적으로 이민자들에 대한 공격이 나타나고 최근에 이제 누구죠? 트럼프가 이민자들에 대해서 뭐 장벽 세운다고 별 쇼를 다 하잖아요, 그죠? 그거는 사실 뭐에 효과가 있냐면 미국 내에서 이민자들의 계급적인 사회적인 협상력을 낮추는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상당수의 이민자들이 불법 이민자들이거든요. 그 사람들을 엄청나게 단속하지. 그럼 그 사람들의 사회적인 지위가 어찌 됩니까? 약화되어지니까 저임금 압력이 되는 겁니다. 미국은 지금 공식적으로 그 최저임금이 7.9달러예요. 우리나라보다도 작습니다. 우리나라보다 1인당 GDP가 2배 되는 사회가, 즉 6만 달러 정도 버는 사회가 1인당 최저임금이 7,900원. 말이 됩니까 그게? 대충 한 8,100원쯤 되죠. 8,100원쯤. 우리나라 8,350원이잖아요. 얼마나 불평등한 사회인지 알겠죠? 그리고 그런 불평등한 사회를 유지할 수 있는 동력이 바로 이민자들, 라틴 아메리카부터 끊임없이 공급되어지는 저임금 노동자들인 거죠. 그러니까 미국은 저임금 노동자가 없으면 작동하지 않는 사회예요. 그러면 이 저임금 노동자들이 협상력을 낮추려면 한 번씩 주기적으로 뭘 해줘야 된다? 인종주의적인 청소를 상징적으로 하는 거죠. 실질적으로 하는 건 아니에요. 상징적으로 하는 것이 미국의 방식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유럽 주요국의 상위 1%는 조금씩 올라가고 있네요. 그죠? 80년대부터 조금씩 이렇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독일을 한번 보겠습니다. 상위 10%는 꾸준히 상승이 하고 있죠. 이게 독일 10%인데요.
이쪽으로 쭉 가다가 대략 30%를 유지하다가 상위 10%의 소득 비중이 착 올라가고 있어요. 그죠? 40%까지 올라갔습니다. 1995년 독일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하르츠4라는 독일 노동시장 개혁이 있습니다. 누가가 주도했겠습니까? 메르켈이 주도했을까요? 슈레드가 주도했을까요? 슈레드가 주도합니다. 그죠? 영국에서의 그 신자유주의적인 계획을, 우리가 흔히 신자유주의를 하면 대처가 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제도적인 측면에서 신자유주의 계획을 안착화시키는 거는 누구죠? 블레어가 합니다. 토니 블레어와 브라운이 해요. 독일에서는 슈레더가 하죠. 우리 정의당이라는 정당이 3인주의 정당을 지향한다는데, 유럽에서 3인주의 정당은 노동자 계급을 배신했습니다. 유럽에서 그랬다는 거죠. 뭐 한국에서 그렇지 않을지 아직 모릅니다. 그죠? 한국에서 고작 해봐야 아직까지 5석밖에 안 되는데, 한 20석쯤 되면 어떤 생각이 번화지면, 그렇죠. 20석쯤 되면 어떤 문제가 나오냐면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정당을 의석을 유지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얘기가 나오죠. 왜냐하면 이미 20석, 국회의원 20석 되죠. 보좌관 9명씩 합치면 벌써 하면 180명 되죠. 그 다음에 원내 의석이 되어지면 20석 이상이 되어지면 교섭단체가 되니까 지원금이 엄청나게 나오잖아요. 이미 일자리가 엄청나게 중요해졌어요. 이 경우에 급진주의 정당을 취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일자리가 위험해질 수가 있거든. 똑같은 그래프를 보여줬던 데가 누구냐면 독일 녹색당이에요. 독일 녹색당은 독일의 급진주의를 대변하는, 소위 말해서 그 70년대의 신좌파를 대변하면서 제도권화됐는데, 80년대 중반에 현실주의자들 당을 유지해야 된다. 급진주의자들과 논쟁에서 급진주의자들 다 쫓겨나요. 그리고 난 다음에 1995년도에 나토가 유고를 폭격할 때 독일 녹색당은 지지해요. 인권을 위한 전쟁이다 이러면서. 세상에 전쟁에서 인권을 위한 전쟁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정의당이 그 정도는 개변은 안 할 거라고 믿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20당을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일단 우리가 20당을 갑시다. 네. 일단 집권을 좀 먼저 하고 생각합시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상위 1% 한번 봐보세요. 독일의 상위 1%는. 이게 독일의 상위 1%가 부가 늘어나는 수준입니다. 뭐 때 기준입니까? 노동시장 개혁과 함께 쫙 이렇게 나가죠. 그죠? 독일이라는 나라도 이래요. 그리고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우리나라를 너무 지옥이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알겠죠? 세상이 다 이렇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비판을 할 때는 공정해야 돼요. 우리가 주로 우리나라의 제도적인 개혁을 얘기할 때는 항상 누구를 모델로 삼습니까? 북유럽, 독일 이런 나라를 모델로 삼잖아요. 그런데 그 나라가 어떻게 지금 세상이 바뀌고 있는가는 잘 모르는 거지. 그리고 한국 사람들이 한국을 비판할 때는 독일이나 항상 핀란드를 비교해요. 핀란드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여러분들은 아이들한테 항상 하는 게 뭡니까? 1등하고 비교하지 마라. 그러면서 자기들의 사회를 비판할 때 1등하고 비판하면서 우리가 문제다라고 하는데, 그거는 이제 세계적인 시각을 갖춰서 보라는 거죠. 보편주의적 관점을 가져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같이 세상을 봐야 된다라고. 이제 소득 변화주의고 아까 얘기 자산 불평등 문제 이야기했잖아요. 예. 예를 들어 독일이라든가 예. 국가는 프랑스도 그렇고 영국도 그렇고, 영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많이 무너졌지만은 NHS 같은 의료 보장 체제라든가 독일도 약 등록금 그런 어떤 소위 이제 그 재분배 잘 돼 있죠. 예. 그러니까 이제 소득 그만 이야기하면 이렇게 쫙 같이 올라가는데, 그렇죠. 그런데 같이 좀 완충시키는 그 요소도 생각. 나중에 한번 말씀드릴게요. 네? 그건 예. 일단 진행하고 질문을 괜찮습니다. 이거 우리가 뭐 배우자고 하는 게 목적이니까 가겠습니다. 왜 싸우고 그래? 보면 특히 누구냐면 1%의 비중이 커지지만 상위 0.1% 한번 봐보세요. 인구의 1000분의 1이죠. 그러니까 최상층의 부가 엄청나게 증가하는데, 과거에는 유럽이 징벌적인 수준으로 이 세금을 매겼었거든요. 이 집단들에 대해서. 이러한 것들이 해체되어지면서 이 그 상위 1%, 상위 10%, 0.1%, 1%의 최상위권의 부의 증가가 굉장히 커지고, 1983년을 기점으로 해서 부의 비중에 있어서 90%는 줄어들고 있다. 요거 혹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부의 비중이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 총액이 줄어들었다는 말은 아닙니다. 알겠죠? 전체 규모가 커지는데 그 커진 것 중에서 90%가 가져가는 몫이 줄어들었다라는 거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요거는 이제 혹시나 여성분들이 별로 많지는 않지만 그 70년대 얼마나 불평등했는가를 보여주는 건데요. 요거는 여기 보면 여성을 일로 부를 잡았을 때 당대의 남성들이 세대별로 어느 정도의 부를 가졌냐라는 거죠. 하나의 예를 들자면 여성 45세의 여성을 부를 일로 잡았을 때 프랑스의 남성 45세의 부는 대략 3.8배쯤 됐었습니다. 그랬는데 1980년 4년도 이만큼 떨어지죠. 그죠? 2000년대 되면 이만큼 떨어집니다. 지금은 평균적으로 여성 45세에 대해서 남성의 부는 1.5%밖에 안 돼, 1.5배밖에 안 된다라고 합니다. 이게 노동 시간을 포함하는 얘기이기 때문에 적어도 유럽 수준에서 보면 성과 관련된 불평등들은 굉장히 급속하게 줄어들었다라고 볼 수 있죠. 사실 이거는 70년대의 페미니즘 운동의 결과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중국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중국이 78년도의 기준인데요. 상위 10%의 비중들이 쫙 커지죠. 반면에 하위 50%의 부의 비중은 쫙 커지는데 이게 제도라는 것이 어떻게 기능하는가를 보여주는 건데요. 2002년도에 중국이 이제 78년도에 개방되고 난 다음에 흑묘백묘론이 움직이잖아요. 흑묘백묘는 뭐 검은 고양이든 흰 고양이든 인민을 배불리 먹이 살리면 된다 이거죠. 그래서 자본주의든 사회주의든 일단 간에 뭐다? 인민을 먹이 살리면 된다 하면서 개방화를 했고 그 다음에 했던 게 뭐냐면 그 선부론이잖아요. 선부론. 일단 누구 먼저 능력되는 놈이나 일단 엘리트가 먼저 부를 잡고 얘가 부를 가지면서 그것이 확산될 것이다.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그게 뭐라죠? 낙수 효과가 될 것이다 라고 해서 개방화를 했는데 도시와 농촌 간의 불평등, 연안과 내륙의 불평등, 계급 간 불평등이 3, 4차원으로 복합적으로 유지되면서 공산당의 통치 안정성이라는 것이 문제가 되죠. 그리고 난 다음에 2002년도에 후진타오가 들어왔을 때 통치 노선이 조화사회였죠. 그죠?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조화사회였고 그때 이후에 불평등은 어찌 되는 겁니까? 거의 멈춰있죠. 그죠? 이때부터 중국은 대략 2005년도부터 중국은 최저임금을 대략 15%씩 올려요. 한 7년도, 8년도, 10년도 연속으로. 그렇게 올라가면서 임금이 오르니까 그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기업들은 퇴출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면 국내 이때 임금을 중국은 항상 어떤 정책을 취하면 외국계 자본들을 불러요. 앞으로 내년부터 우리가 정책을 이렇게 취할 테니까 거기에서 당신들이 적응을 해라. 못하면 떠나라. 이런 거였죠. 그건 중국 기업들에 대해서 똑같이 적용합니다. 2002년도에 이런 식이 있고 한 다음에 2010년도에 들어오면 환경 기준을 대폭 올려요. 환경 기준을 대폭 올리면 환경을 적용할 수 있는 기술력이 없거나 그것을 비용을 지불하지 못하는 기업은 다시 또 퇴출시키는 거죠. 이러면서 굉장히 빠르게 기술적 고도화도 이루어졌고 한편으로는 하층 계급의 삶의 조건들을 개선시키면서 불평등이 악화되는 것을 막았죠. 그 그림들을 보여주는 게 요것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중국 입장에서는 자본주의인데 다당제를 거부하는 나라죠. 자본주의인데 다당제를 거부하기 때문에 인민들의 불만들을 어떤 형태로든 경제적으로 해소시켜줘야 되네요. 그래야만 공산당에 대한 반대가 나타나지 않는 것이고 그런 점들이 중국에서는 통치에서 굉장히 중요한 변수인 것 같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사회주의 소련이죠. 그죠? 1991년도에 소련이 붕괴되고 난 다음에 상위 10%의 부는 이렇게 폭등합니다. 우리나라하고 비슷하네. 47% 그죠? 상위 10%가 아까 봤잖아요. 그죠? 반면에 하위 50%의 부의 비중은 대폭 꺼져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소련이 망했을 때 한국에 이렇게 막 보따리 장사가 오는 그 정도 수준이었는데 이런 극단적인 불평등이 진행되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인도도 마찬가지로 개방화가 되면서 상위 10%의 소득은 이렇게 하위 50%의 소득은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비중입니다. 아니네요. 죄송합니다. 이건 미들 클래스네. 상위 10%의 비중은 엄청나게 올라가고 오히려 중산층들이 거의 붕괴되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위 50%의 부의 비중도 개방화되고 난 다음에 대폭 감소하고 있죠. 반면에 1%는 이렇게 쭉 성장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나 중국이나 러시아 같은 나라를 우리가 흔히들
뭐라고 합니까? 브릭스라고 하죠, 그죠? 신흥시장 중에서 가장 중요한 국가들인데 이 국가들을 보면 상위 10%의 소득 점유율이 55%. 중동과 비슷한 거죠. 중동이라는 곳은 여러분 알다시피 왕조가 지배하는 사회잖아요, 그죠? 중산층의 소득 점유율이 중산층조차도 하락하고 하위 50%는 거진 15%로 거의 몰락되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곳이야말로 진정한 뭐가 되는 겁니까? 진정한 헬입니다. 알겠죠? 여러분들이 이런 나라들 있잖아요. 이런 나라들이나 이런 나라들이 진정한 헬입니다. 보시면 우리가 대륙 요거만 보고 뒤로 쭉 넘어가겠습니까? 대륙 수준에서 보면 그래도 서유럽이 민주주의가 가장 발전되고 복지국가가 정착되어 있는 서유럽이 상위 10%가 37%를 가져가고 미국이 47%, 우리가 대략 미국을 따라가는, 영광스럽게도 따라가는 수준이 됐고요. 이쪽 동네로 가면은 비극의 나라죠. 아프리카가 그러니까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상위 10%가 63%를 가져가고 있고 미들이스트 중동이 61% 그리고 55%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원래는 요쯤이었는데 굉장히 평등한 사회였는데 2002년도부터 불평등이 쫙 증가해서 조금 있으면 아마 미국을 추월하지 않을까. 속도가 워낙 빠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조금 걱정이 되는 상황입니다. 55%는 어딘가요? 브라질인가요? 브라질입니다. 브라질. 라틴 아메리카라고 보시면 됩니다. 흐뭇하죠? 이런 거 보시면 그죠? 아니 흐뭇하냐고요. 왜냐면 남이 더 불평등하니까 우리가 흐뭇해야 죄송합니다. 이거 상위 1%와 자산 규모입니다. 그죠? 미국입니다. 미국. 여기 보면 이게 지금 단위가 $1000이기 때문에 탑 1%, 이거 넘어갑시다. 좀 넘어갑시다. 이거 별로 중요한 거 아니니까. 네, 넘어가겠습니다. 한 가지 요거를 보시면 프랑스의 소득 분위별 부의 구성인데요. 요게 뭐겠습니까? 저거죠. 뭐냐면 소위 자산, 그냥 집입니다. 주택입니다. 알겠죠? 주택이고 그 다음에 요게 뭐냐면 저축입니다. 저축입니다. 그리고 뭐냐면 오래간만에 봐요. 잘 보는데 보면 상위 1%가 주택 5%, 금융자본이 17% 소유하고 저축 1%를 갖고 있죠. 그죠? 전체 주택 5%. 전체 주택 5%를 금속의 지분을 17%. 이거 이상하네. 내가 지금 이거 오래간만에 보는 바람에 죄송합니다. 내가 뭘 얘기하려고 이걸 찍었지? 이거는 이제 편집해 주세요. 잠깐 봅시다. 1920년 이후 중산층의 부의 구성은 주택이 25%. 중산층이 2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네요, 그죠? 자산 구성을 말하는 거. 자산 구성을 말하는 것 같네. 죄송합니다. 유산자와 유산자의 개념을 설명하시고. 제가 이거 사실 1년 전에 만들어 놔놓고 오늘 처음 보는 상황입니다. 원래 그 전에 보고 와서 이렇게 할 상황이었는데 죄송합니다. 소득 분위별로 보면 상위 10%의 저축률이 25%고 중산층 5%, 나머지는 하위 50%의 저축률이 얼마입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실 뭐가 없다? 자산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죠? 중산층조차도 얼마 선택? 5%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상위 30%, 상위 30%, 20%, 10% 이렇게 이쪽들은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게 거의 자산의 다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보면 1980년대 이후의 추세대로 진행되면 2050년대는 19세기 시대의 부의 불평등으로 돌아갈 것이다. 상위 10%가 전체 부의 80%를 갖는다. 현재가 뭐냐면 수정되지 않는다면 그렇다라는 겁니다. 현재가 어떻게 수정될 수 있는가라는 거는 결국에는 계급투쟁의 못이죠. 민중계급과 중산층들이 연대를 해서 현재의 불평등을 수정할 수 있는 제도적인 급진적인 개혁을 성취할 경우에는 우리가 전후 복지국가처럼 돌아갈 수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 지금처럼 금융자본주의, 그 다음에
그 기술적인 변동에 따른 지식 노동자들의 역할 증대, 그리고 세제 체계에 있어서의 어떤 재분배의 완화, 이렇게 현재처럼 정세가 진행되었을 경우에는 요 그림에서 투자해 주는 것, 요게 그거죠, 그죠? 요게 투자해 주는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길을 갈 수도 있고 요런 길을 갈 수도 있는데 현재는 이 상태가 계속되면 상위 10%가 전체부의 80%를 가져갈 것이다라는 거죠. 스페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스페인하고 우리나라가 1인당 그 PPP 구매력 기준으로 실질 소득이 가장 비슷한 나라입니다. 알겠죠? 우리가 조금 더 잘 살게 됐습니다. 이탈리아도 우리가 상당 부분 따라갔습니다. 여러분 알겠죠? 그럼 이탈리아가 선진국이고 한국은 후진국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알겠죠? 보면 상위 10%가 대략 15억 5,700만 원. 그러니까 서울에 뭐가 하는 데 있는 겁니까? 30평 아파트 한 채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죠? 중산층은 여러분 행복하죠? 1억 3천만 원이니까 두 사람 합치면 3억 4천만 원. 부산에 아파트 한 채 갖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위 50%는 2,400만 원. 그러니까 부부 합산해 갖고 5천만 원. 전세금도 제대로 못 낸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이게 스페인의 현재 자산 구성인데 우리나라의 자산 구성과 거의 차이가 우리보다 조금 더 떨어집니다. 지금은 스페인이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보면 우리가 이제 특히 이제 요거는 스페인의 경제가 붕괴되었습니다. 스페인의 지금 청년층 공식 실업률, 우리나라 청년층 공식 실업률은 한 14% 정도 됩니다. 스페인의 청년층 공식 실업률이 40%예요. 공식 실업률하고 실질 실업률 다릅니다. 여러분 알겠죠? 우리나라 청년층 실질 실업률은 25% 정도 됩니다. 일은 하고 싶지만 워낙 일자리가 안 좋으니까 일을 포기했거나 아니면 1시간짜리 일을 하거나 해서 이런 인구들을 다 비공식적으로 다 실업률이라고 잡으면 25% 정도 되는데 스페인은 공식 실업률이 40%예요. 사회가 완전히 경제적으로 거의 붕괴되었다라고 보시면 특별한 문제가 없습니다. 아까 했던 거죠, 이건. 소득 분위별 부의 점유율을 보면요. 영국입니다. 하위 90%는 이거 잘못 말했죠, 그죠? 전체 부의 50%. 그렇죠. 상위 10%가 전체 부의 50%를 갖고 나머지 하위 90%가 50%를 갖는데 최하위 50%는 5%를 소유하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영국입니다. 그죠? 전체 부의 요게 계층이고 요게 부라고 하면 상위 10%가 전체 부의 50%를 가져가고 그 중에서 상위 10%부터 40%가 또 전체 부의 45%를 가져가고 나머지 인구가 50%는 5% 갖고 놀고 있다 이런 얘기죠. 그죠? 그러니까 마르크스가 1848년도에 노동자 계급은 무산자라고 했던 얘기는 인구의 50%는 정확하게 지금도 설명하는 수준이고 그 다음에 중산층이라고 해봐야 뭐 하나 갖고 있다? 주택 하나 갖고 있고 나머지 자기 노동력을 팔지 않고는 자기 삶을 유지할 수 없기 때문에 삶의 불안정성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르크스는 노동자들이 더 빈곤해진다고 얘기한 게 아닙니다. 알겠죠? 뭐가 없다고 말한 겁니까? 자산이 없다고 얘기한 겁니다. 마르크스는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100을 가져갈 전체 생산이 100일 때 노동자가 50을 가져가고 자본가가 50을 가져간다. 이게 노동소득 분배율이 50%입니다. 마르크스가 확대 재생산 표식에서 설명하는 내용이에요. 200이 되면 100이 되고 100이 됩니다. 그러니까 생산성이 2배가 되면 노동자들의 실질 소득도 2배가 되고 자본가들의 소득도 2배가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알겠죠? 이거는 절대적인 빈곤을 얘기하는 겁니까? 절대적인 빈곤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까? 아니죠. 이건 생산성의 상승만큼 소득이 상승한다는 게 마르크스의 기본적인 방식이고 요 방식을 그대로 가져와서 누가가 주류경제학도 그와 같은 방식으로 나와요. 주류경제학에서는 이걸 콥 더글라스 생산함수라고 하는데 콥 더글라스 생산함수에 따르면 자본가와 노동자는 정확하게 가져가는 부의 비중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주류경제학도 노동자들이
뭐냐면 주류 경제학이 부르주아의 이익만 대변하는 게 아닙니다. 알겠죠? 흔히들 전후의 주류 경제학은 부르주아 계급의 계급 타협을 얘기하는 거예요. 똑같이 얘기해봐요. 소득이 2배로 증가했으면 노동자의 소득도 2배로 증가하고 자본가의 소득도 2배로 증가하니까 두의 소득이 같이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생산성 상승만큼 임금이 상승하는 거죠. 그죠? 그런데 지금 여기서 제가 안 가져왔는데 그 2000년 이후로 저번에 보였던 슬라이드에서 그때 앞에 강의에서 보여주었는데요. 2000년 이후로 일본의 실질임금은 2000년부터 2017년까지 어땠습니까? 똑같습니다. 안 오릅니다. 알겠죠? 우리는 어땠습니까? 정확하게 생산성 상승만큼 같이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생산성 상승만큼 실질임금이 상승하는 것은 2000년 이후에 실질임금의 상승과 생산성 상승이 같은 속도로 증가하는 나라는 한국, 그리고 OECD 국가들 중에서 한국은 실질임금 상승 2위에 들어가 있는 나라예요. 상승률. 생산성 상승률은 몇일까요? 2000년부터 2017년까지. 우리나라 1등입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생산성 상승률만큼 임금이 상승이 이루어지는 나라예요. 괜찮은 나라인데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대기업은 이렇게 올라가고 중소기업은 이렇게 올라가죠. 그래서 여기서 기준으로 보면 이만큼 올랐지만 여기하고 비중을 찾으면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데 여기 인구가 80%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80%와 이 20%의 격차, 여기서 20%란 건 대기업, 공기업, 공무원, 그 다음에 자산소득자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나머지 중소기업 이하 일반적인 사람들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일본은 어떠냐면 일본은 이렇습니다. 실질소득이 우리보다 평균적으로 높은데 대기업보다는 낮고, 요번에 부산에서 있었던 그 르노삼성이 문제와 관련돼서 쟁점이 됐던 게 이거였잖아요. 그죠? 일본 생산 라인보다 비용 대비 생산성이 떨어진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그 르노삼성 노동자들이 그게 사실이냐,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이렇게 했잖아요. 그죠? 사실입니다. 일본은 대기업 노동자들의 초봉이 3천만 원밖에 안 돼요. 우리나라 대기업 노동자들의 초봉은 3,70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일본이 실질임금이 올랐다 그랬습니까? 안 올랐다 그랬습니까? 안 올랐지. 그럼 우리는 르노삼성 실질임금 쫙 올랐어요. 알겠죠? 제가 그림 다 만들어봤어요. 실제로 올랐어요. 그러니까 르노삼성 입장에서는 그런 거죠. 그런데 이 자식들이, 르노삼성 이 나쁜 새끼들이 누구하고만 비교한 거예요? 일본하고 비교하면 그렇습니다. 르노삼성은 세계에 생산 공장이 48곳이 있어요. 그 중에 부산 르노삼성은 대략 파리에서 9위쯤 합니다. 알겠죠? 2, 3등하고 비교를 한 거지. 지산 자식들이. 그러나 어쨌든 그것은 사실이에요. 여튼 우리가 지금 이 보면 영국도 마찬가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상위 1%에서 10%가 죄송합니다. 이건 아니네요. 1980년대 이후 상위 1%, 최상위 1%가 중요합니다. 이들이 부의 상당 부분을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사실 얘들은 누구냐면 자산 소득자들이에요. 소위 주주하고 그 건물주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다 잡았으니까 요거를 요 그림을 한번 볼까요? 우리가 글로벌 탑 10, 탑 1이죠. 그 다음에 글로벌 하위 50%인데 우리가 요 경로를 가게 되면 하위 계급들은 이 경로로 가게 되고 상위 1%가 이 경로로 가게 되면 하위 1%는 요 경로로 가는데 이게 유러피안의 경로인 거죠. 유러피안의 경로를 따르면 불평등이 해소되지만 이 미국의 경로를 따르면 이렇게 되어 간다라는 거죠. 앞으로 2050년까지 요렇게 갈 건가 요렇게 갈 건가가 우리가 몫인데 유럽이 지금 누구를 따라가고 있는 겁니까? 미국으로. 옛날에는 우리가 앵글로색슨 모델과 그 대륙 모델을 비교하면서 이 대륙 모델을 이해관계자 자본주의, 앵글로색슨 모델을 자유시장 자본주의 이런 식으로 구분하면서 다르게 했는데 오늘 그림에서 보여줬듯이 기본적인 경향은 어떻습니까? 같습니다. 알겠죠? 그리고 우리는 지금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쪽을 따라가는 경향이 굉장히 강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나라가. 그래서 굉장히 불평등의 문제가 더 심화될 가능성을 우리는 배제하지 못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 미국과 같은 배적을 갈 경우 상위 1%의 소득 점유율은 38%가 될 거고 하위 50%의 소득이 이제 6.5%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부가 아닙니다. 아까 그래도 지금 현재 하위 50%의 소득 점유율은 미국조차도 15%는 돼요. 지금 현재는. 그런데 50년대로 가게 되면 이런 식으로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거 봐보세요. 최근 30년간 유럽 공동체의 계획을 따라가면 상위 1%의 소득 점유율은 19%고 하위 50%의 소득 점유율은 13%밖에 안 됩니다. 누굴 따라가더라도, 유럽을 따라가더라도 50년 되면. 그러니까 유럽도 이미 상당 부분 뭐로 가고 있냐면 미국과 같은 모델로 간다라는 거죠. 만약에 한 2050년쯤 되면 미국과 같은 불평등이 될 것이다라는 거죠. 유럽이. 미국은 더욱더 불평등한 사회가 되고, 이게 우리한테 놓여져 있는 시나리오인데, 이것은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건 뭘로 나타나냐면 유럽에서의 복지개혁으로 나타나죠. 복지개혁이라는 게 좋아진다는 겁니까? 나빠진다는 겁니까? 다 나빠지고 있습니다. 프랑스에서의 노란조끼 운동, 영국에서의 코빈에 대한 급진적인 지지, 그 다음에 스페인에서의 포데모스의 지지, 이 모두가 뭐냐면은 그 나라의 복지가 붕괴되어지면서 급진파에 대한 지지가 나타나는 거거든요. 영국에서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거는 학비를 500만 원쯤 하다가 3배 올렸죠. 1,500만 원으로 올립니다. 그죠? 그러면서 청년층들이 완전히 돌아서요. 이제 이런 변화들이 그 스페인 같은 경우는 아까 말했듯이 그 시스템 자체가 붕괴되어 있는 그런 상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국을 좀 보겠습니다. 그때 요거는 중복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좀 미안합니다. 그대로 가져왔기 때문에 혹시나 그때 안 오셨던 분들하고 같이 본다는 측면에서 아까 이거는 설명했죠, 그죠? 우리는 아까 이창우 선배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한국은 재분배를 하지 않는 사회가 아니냐 이런 얘기죠. 유럽 같은 경우는 여전히 우리가 이 OECD 평균이라는 걸 보면 이 그림에서 저번에 한번 봤던 건데요. 장애인 현금급여를 보면 OECD가 평균이 대략 2% 정도는 되죠. 2% 정도는 되는데 한국은 0.5%도 안 되죠. 그러니까 장애인이나 노년층이나 하는 쪽에 복지급여는 굉장히 낮아요. 그 다음에 그러면 교육이나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의료는 굉장히 잘 돼 있습니다. 한국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냐면 되게 한국은 교육에 대해서 진짜 문제가 있지 않냐 이렇게 많이 생각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는 교육을 통한 계층 상승의 가능성이 워낙 높기 때문에 지금은 상당 부분의 노동자 계급은 포기했지만 가외라든가 다양한 형태를 시켜요. 근데 불평등이 증가하니까 상층 계급들 상위 30% 이상의 계층들은 여전히 엄청나게 가해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교육 시장에서의 불평등은 굉장히 심한 사회예요. 유럽은 그 정도는 하지 않아요. 유럽도 사교육 많이 합니다. 미국도 엄청나게 많이 해요. 지금 왜 그렇게 많이 하냐면 미국에서 불평등을 설명할 때 여러 가지를 설명하는데요. 세계화가 하나의 이유이고 그 다음에 교육 격차예요. 부모의 교육 격차가 아버지한테 그대로 나오는 거죠. 대략 하버드 대학에 가는 부모들의 평균적인 소득은 43만 달러, 대략 4억 5천만 원 정도를 버는 사람들이 하버드 대학에 가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과외도 많이 합니다. 이미 많이 확산되고 있는 문화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이 하기 때문에 사교육에서의 격차가 엄청나게 크고 그 격차가 사실상 대학의 격차를 만들어내고 있죠, 지금. 그러면 평균적으로 1인당 정부의 교육 예산은 어떻냐? 이 부분에 있어서는 한국이 굉장히 평등한 사회다. 공교육 부분에서는. 그거는 우리가 얘기할 수 있어요. 다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교육이 워낙 큰 영향력을 주기 때문에 불평등이 진행되는데 교육의 불평등이 계급의 불평등을 재생산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지금. 유럽이 특히를 그렇고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왜 그러냐면 열심히 공부를 해서 자기가 엘리트층으로 진입한 학생들은 그것이 자기 아버지로부터 혹은 부모로부터 받은 세습지위가 아니라 성취지위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봐요. 한국의 중산층, 상위 중산층과 부르주아의 아이들은 공부를 많이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초부르주아들은 안 합니다. 알겠죠? 미국 유학 가서 마약하면 돼요. 그거는 초부르주아들이 그런 거고 애매하게 교수, 의사 뭐 이렇게
10억짜리 건물주의 아들 뭐 이런 애들은 나와봐야 아무것도 안 돼요. 지도 공부해야 돼요. 근데 걔들은 죽자 살자 하는데 진짜 죽자 살자 합니다. 밤 10시, 12시까지 과외를 하죠. 그런데 그렇게 밤 10시, 12시까지 과외를 시켜줄 수 있는 집단은 누구냐면 상층 부르주아들 혹은 상층 중산층들이에요. 그런데 그 아이들은 자기가 부모가 돈이 되니까 그렇게 했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밤 12시, 11시까지 어쨌든 공부를 하는 거죠. 그래서 대학을 들어가면 그건 자기가 노력해서 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노력해서 됐기 때문에 그 성취에 대한 독점적 지식에 대한 권리는 당연한 거예요. 당연히 그 아이들은 뭐를 하지 않냐면 나누지 않습니다. 알겠죠? 버러지들이죠. 쟤들은 공부도 안 하고 노는 것들이 노동자 계급이 돼갖고 못 사는 건 지 인생이지. 내가 뭐라 했냐? 나는 죽자 살자 공부했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시대 때 우리 선배들 시대 때는 똑같은 노동자 계급의 아이들이 부산대도 가고 서울대도 가고 고대도 가서 운동권이 됐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운동권이 돼갖고 뭐가 됐냐면 중산층이 됐습니다. 알겠죠? 한번 구독 갔다 오고 난 다음에 다 중산층이 됐어요. 상당수가. 그리고 난 다음에 그게 이제 86세대라고 하는 집단들이죠. 이 86세대들은 뭐냐면 그 아들을 세상이 어떻게 바뀌는지 아니까 다시 이제 과외를 시키고 이런 겁니다. 그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이거죠. 그렇게 된 세대들은 뭐냐면 자기가 성취를 한 것이기 때문에 나눌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노력해서 자기가 성취를 했기 때문에 나머지 인생은 지 거다라는 거죠. 그런 문화들이 굉장히 강하게 작용을 하고 있어서 그러면 어떤 집단들이 손해를 보느냐? 능력이 없는 집단들이죠. 그게 여성이 될 수도 있고 앞으로는 이주민 노동자의 아이가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노동자 계급의 아이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그런 것들이 불평등을 사회적으로 조정하는 기제는 우리가 노동시장에서의 불평등을 조정하는 것, 이거 1차 불평등을 조정하는 겁니다. 그게 실패한 소득주도 성장의 내용이죠. 노동자 계급의 임금을 높여서 경제성장을 추진한다는 건데 사실상 우리가 저번에 말했듯이 민주당이 그걸 포기했죠. 표가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실제 경제성장도 별로 안 좋고 두 번째는 뭘 하는 거냐면 재분배하는 거잖아요. 재분배는 이 그림에서 우리가 보듯이 뭐 거의 안 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장애에 대한 현금급여고 노년층에 대한 현금급여도 OECD 중에 이것도 꼴등에서 2등이죠. 그죠? 이거 저번에 봤죠? 그래갖고 그러면 노년층, 장애인 등 총 사회 지출에 의해서 사회 지출 대비 GDP 대비 사회 지출은 우리가 여기 나왔듯이 OECD의 압도적인 꼴등이에요. OECD 토탈에서 20%가 재분배되는데 우리는 그거 반도 안 되는 거죠. 사회 지출이. 재분배 기능이 굉장히 약한 사회다라고 볼 수 있고요. 거기에다가 이제 제가 여기 그림에는 안 가져왔는데 노동자 내부의 격차도 굉장히 심화되고 있죠. 노동자 내부의 격차는 대기업, 공기업, 공무원. 여러분 저번에 말씀드렸지 공무원의 평균 임금이 높습니까? 대기업의 평균 임금이 높습니까? 공무원의 평균 임금이 더 높습니다. 왜 그러냐면 공무원의 평균 근속 연수가 27년이에요. 대기업은 12년밖에 안 됩니다.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게 연공서열제잖아요. 공무원 임금 이렇게 올라가요. 그러니까 5%씩 올라도 임금 600만 원 쓸 때 5% 오르는 거하고 2천만 원 때 5%하고 다르거든요. 천천히 오르다가 이렇게 올라가는 반면 대기업도 마찬가지로 올라가긴 올라가지만 그러니까 신도 가고 싶어하는 공기업, 공무원, 대기업들이 상층을 구성하고 있고 이게 1차 노동시장을 구성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서비스업이 상대적으로 거의 대부분 최악. 그리고 중소기업, 그 다음에 대기업에 다니더라도 사내 하청. 이 집단들이 또 다른 한 층을 형성하면서 노동자 계급 내부의 격차도 굉장히 심한 상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선택은 이거죠. 그죠? 저도 고민이 그겁니다. 생산성이 상승하면서 임금이 오르는데 불평등이 강화되면서 임금이 오르는 것이 좋으냐? 생산성이 정체되면서 임금이 정체되면서 평등한 상태로 유지되는 것이 좋으냐? 후자가 바로 일본이 그렇습니다. 알겠죠? 일본은 노동자 계급 내부의 격차가 거의 증가하지 않습니다. 경제가 20년 동안 붕괴되었는데 노동자 계급 내부의 격차가 증가하지 않는다는 건 독특해요. 누가가 안 오르는 겁니까? 대기업이나 이런 기업들이 임금 거의 안 올랐다고 볼 수 있으면 보시면 돼요. 반면에 한국은 같이 올랐는데 내부의 불평등은 어찌 되는 겁니까? 커졌죠.
그 롤즈의 자유우선의 원칙과 그 다음에 그 사회의 최하층에게 도움이 되는 이게 이름이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사회주의적 원칙을 얘기하는데 최약자에게 도움이 된다면 그건 정당한 체제인데 이건 지금 최약자에게 도움이 되는 시스템입니까? 안 되는 겁니까? 도움이 되는 시스템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올라갔으니까. 그래서 약간 고민은 저도 그래요. 한국은 추격형 산업화를 통해서 굉장히 급속하게 성장해온 시스템인데 그 추격형 산업화는 평등한 형태로 진행된 것이 아니라 불평등을 강화시키면서 굉장히 빠르게 진행시키면서 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불평등은 이제 부모의 지식 집단과 아이의 계층적인 것들이 거의 연속되어지는 계층적인 재생산이 되어지는 그런 방식으로 우리가 불평등이 재생산되어지는데 이 상황 속에서 그와 같은 불평등을 우리가 수용하면서 갈 것이냐? 안 되죠, 그죠? 불평등을 어떻게 하든 줄이고 해소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그 생산성과 생산성을 유지해야만 세계 시장에서의 마켓 셰어가 유지가 되고 그래야 고용이 유지가 돼요. 생산성이 붕괴되어지고 경쟁력이 약화되면 해고됩니다. 기업의 경쟁력은 그런 점에서 보면 이건 정말 냉정한 일이에요. 기업의 경쟁력이 사라지면 선생님 평등하게 살면 되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데 기업이 한계 상황이 오면 평등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자 계급을 공격합니다. 이거는 자본주의의 모든 역사가 다 증명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악랄해지는 거죠. 그래서 한편으로는 우리가 현재의 성취한 것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국제적인 수준에서 기업의 경쟁력을 유지하면서 평등성도 유지를 해야 되고 평등을 성취해야 되는 그런 과제들이 있는 것이고 그러려면 노동자 계급 내부의 단결 이 문제가 어떤 형태로든 우리가 성취하지 못한다면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태가 되어질 가능성이 많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에서 이제 노총의 역할들이라든가 아니면 진보 정당 운동의 역할들이 큰다라고 생각하는데 대략 진보 정당 운동은 1차 노동시장에서의 개혁보다는 주로 어디에 많이 나오는 겁니까? 재분배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가는 거고 이게 진보 정당의 역할이죠. 반면에 이제 노동자 운동은 현장에서의 불평등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계급적인 대안을 만드는 것이 중요한 과제다라고 생각하는데 뭐 그렇게 성과가 크지는 않은 것 같아요. 요 그림은 조금 복잡한데요. 거기 이제 유럽이 아까 불평등이 증가한다고 생각했지만 세후 전후의 빈곤율의 변화 추이거든요. 세금 전후. 그러니까 빈곤율이 엄청나게 높지만 포르투갈, 이탈리아 한번 볼까요? 빈곤율이 몇 퍼센트 정도 됩니까? 35%인데 요 빈곤율은 중위소득의 50%입니다. 알겠죠? 중위소득이라는 거 여러분 뭔지 알죠? 요것만 얘기를 하고 뭐 똑같은 얘기인데 한국이 아까 말했듯이 재분배가 약하다라는 거예요. 중위소득이라는 거는 요겁니다. 인구를 1등으로부터 100등까지 줄을 딱 세웠을 때 50등이 차지하는 소득, 이게 중위소득입니다. 알겠죠? 50등. 예. 인구로 하니까 이거 딱 중간이겠네. 50등. 이게 중위소득인데 중위소득에 이 50등 하는 애가 중위소득 우리나라가 대략 2,600만 원 정도 됩니다. 2,400만 원이라는 것도 있고 2,200만 원이라고 있는데 노동자 내부의 중위소득은 대략 2,600만 원 정도 돼요. 그러면 우리나라에서의 빈곤층은 얼마 이하가 되는 겁니까? 중위소득이 50%니까 1,300만 원이죠. 1,300만 원 이하의 소득을 갖는 게 중위소득 이하니까 빈곤층인데 근데 우리나라 최저임금이 얼마예요? 이제 올해가 되면 1,800만 원 됩니다. 알겠죠? 그래 1,740만 원 정도 되죠. 그러면 최저임금만 받아도 우리나라는 뭐가 아니라는 겁니까? 빈곤층이에요. 그러니까 빈곤층이라는 게 우리나라가 엄청 잘 살아갖고 이렇게 빈곤층이 낮은 게 아닙니다. 알겠죠? 중위소득이 워낙 낮기 때문에 최저임금만 받아도 중위소득이 50%를 넘는 겁니다. 대략 노동자들의 평균소득은 어느 정도가 되냐면요. 노동자들의 평균소득은 3,400만 원 정도 돼요. 평균하고 중위하고의 차이가 엄청나게 많이 납니다. 그만큼 뭐가 격차가 있다는 겁니까? 소득 격차가 크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빈곤율이 작게 그려지는 것일 뿐입니다. 알겠죠?
그렇게 이해하시는데 어쨌든 아까 말했듯이 빈곤층에 대한 재분배가 워낙 작으니까 만약에 우리나라가 빈곤층에 대한 그 세금을 전후로 해서 빈곤율의 변화를 조정하는 역할을 한다면 이게 이렇게 또 떨어져야 되는 거죠. 다른 국가들에 비해서.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재분배 기능을 정부가 거의 하지 않기 때문에 거의 개선 기능 자체가 없다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알겠죠? 이게 좋은 게 아니에요. 유럽 같은 경우는 중위소득이 높기 때문에 중위소득과 빈곤층의 격차가 크게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부분도 소득을 뭐 하니까 세율을 조정하면서 상당 부분 그 불평등 문제를 해소하는데 한국은 그런 점에서 보면 저번에 한번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불평등한 거는 세상의 법칙이고 못 사는 거는 네 인생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1차 노동소득에서의 소득이 그 사람의 삶을 상당 부분 결정하는 시스템으로 움직이는 게 한국 사회다라는 거예요. 재분배를 하려면 두 가지 방식이 있죠. 부르주아 계급의 세금을 많이 내게 하는 것. 이게 법인세죠. 그죠? 그 다음에 노동자 계급이 세금을 많이 내서 또 노동자 계급 내부의 불평등을 해소하는 그런 방식이 있는데 독일 같은 나라들은 철저하게 노동자 계급에 의한 노동자 계급의 복지예요. 스웨덴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스웨덴이 재분배를 많이 하는 건 우리보다 많이 하지만 계급 간 재분배보다는 계급 내 재분배의 기능이 훨씬 더 커요. 그러니까 스웨덴의 전체 세율의 소비세가 25%입니다. 우리나라 소비세가 부가가치세 10%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걔들은 다 25%쯤 돼요. 그러니까 다 인민들이 세금 내고 그거 갖고 다시 나눠 쓴다 이런 얘기예요. 알겠죠? 대신에 부르주아들의 경쟁력을 위해서 OECD 평균을 거의 넘어가지 않아요. 법인세나 이런 것들은. 왜 그런 겁니까? 어쨌든 기업의 경쟁력을 유지해야 된다는 생각들을 많이 갖고 있는 거죠. 문제는 우리나라는 일단 노동자 운동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야 우리가 세금을 내갖고 노동자 내부의 불평등을 해소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얘기하면 노동자 운동은 우리는 충분히 세금을 낼 용의가 있는데 부르주아들이 세금을 많이 내면 우리도 내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럼 부르주아가 안 내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도 안 내. 이게 왜냐면 부르주아가 책임져야 되는데 왜 우리가 책임져야 되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알겠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알겠죠? 잘 안 되죠. 그런데 설득이. 제가 노동자 강의 많이 가요. 금속노조에 많이 가는데 금속노조 지도부는 상당 부분 생각을 바뀌었어요. 현재 시스템을 유지하지만 재분배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데 현장으로 들어가는 순간 그 얘기가 안 나와요. 왜냐하면 현장이 금속노조 현장이 정말 안 좋거든요. 지금 아까 뭐 르노 삼성도 그렇지만 심지어 현대자동차 계열사도 힘들고 철강산업도 힘들고 다 힘들어 나누니까 그런 얘기 자체가 거의 안 들고 있는데 어쨌든 노동자 운동이 계급 내 재분배라는 걸 적극적으로 사과할 때가 됐다. 그래야만이 계급적 연대라는 걸 할 수가 있으니까 그런 측면들이 중요한 과제라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재분배 기능은 우리가 진보정당 운동을 하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불평등 문제를 해소하되 아까 말씀드린 좀 더 장기적으로는 이런 말하면 좀 제가 좀 자주 얘기는 안 하는데 공허하기 때문에 체제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라는 것들을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고 이런 체제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는 중심부 자본주의가 바뀌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중심부 자본주의가 바뀌어서 거기에서 법칙이 바뀌면 우리는 그렇게 따라가기가 참 쉬워요. 그런데 중심부 자본주의 시스템이 안 바뀌는 상황에서 우리만 바뀌면은 타격을 받죠. 그죠? 이런 점들이 사실상 헤게모니 국가의 변동이라는 것이 중요한데 최근에 약간의 긍정적인 신호는 중심부 자체가 이렇게 지금 변하고 있다는 거죠. 영국이라든가 프랑스라든가. 그런데 그 질서가 더 반동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유럽에서의 우익의 준동처럼 더 반동으로 갈 수도 있고 아니면 좀 더 급진적인 형태로 갈 수도 있는데 그거는 유럽의 민중들이나 미국의 민중들이 판단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강의는 뭐 사실 저번에 와서 이렇게 들었던 내용들도 있는데 앞부분의 내용을 좀 자세히 했으면 좋겠는데 재미가 없을 것 같아서 그냥 대충 왔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강의는 마치고 혹시 질문 있으면 받겠습니다. 받겠습니다.